보셨죠? 예, 그래도 중요한 장면은 다 봐서 저는 기쁩니다. 다시 한번 조이 딸이죠. 예, 그 딸 상황을 보셨죠? 딸이 이제 알파 버스에서 조부 투팍기가 되죠. 알파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카오스 이론은 보십시오.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조부 투파키는 알파 버스 속에서 원래 에블린과 조이는 사제 관계입니다. 현실 우주에서는 모녀 관계지만 알파 버스에서는 사제 관계입니다. 알파 버스에서 버스 점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교육시키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죠. 그런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러니까 조이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에블린은 그런 조이에게 욕심이 생겨서 이 조이를 한계점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에블린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결국 이렇게 정신이 산산조각 나게 되죠. 그래서 조부 투파키가 됩니다. 조부 투파키는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모든 그 우주를 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버스 점프를 할 수 있는 멀티버스의 초월적 존재이자 결국은 이제 흑화돼 가지고 온 멀티버스에 혼돈을 불러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알파 버스에서 웨이몬드가 와가지고 이제 이 현실 세계의 에블린한테 와서 당신밖에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흑화됐냐? 조부 투파키가 만들어낸 게 검은 그 베이글이에요. 이 검은색 베이글은 그 영화 보면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만든 거라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까지 이제 데리고 끌고 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할게요. 보통의 점퍼라면은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조이는 이제 이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경험해보고 실현해보고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다 실현해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았냐면 허무감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뭘 해볼 뭐 없죠. 다 해봤으니까. 다 해보고 다 되어보고 다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허무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 경험해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nothing matters 있었죠. 그 대사가 아무것도 모든 게 부질없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부질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부 투파키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비관론, 허무주의를 상징하는 이제 인물이 됐습니다. 이거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부 투파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의 정신은 모든 우주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무한한 힘과 지식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봐서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도덕관념을 잃고 말았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그 범준의 물리다 그 영상에도 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처음에 철학이 BC 6세기에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에서 철학이라는 사고 활동이 처음으로 있었죠. 시작됐죠.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신화에 의해서 이 모든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두려우니까요. 왜 신화를 만들어냅니까? 두려운 것을 뭔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뭔지 모를 때, 정체가 뭔지 모를 때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데 자연 현상에 대해서 뭔가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설명이 인간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둥이 쳐요. 그러면 저거 제우스가 지금 번개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심하죠. 미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공포 영화 뭐 에얼리언 이런 영화 보면은 처음에 이거 에얼리언을 안 보여주죠. 그냥 공포 속에서 뭔가가 공격하고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이렇게 이게 공포거든요. 뭔가 모른다는 거, 미지의 것. 미지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 근데 과학이 하는 일이, 신화가 하는 일이 그 뭔지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당하더라도 뭔지나 뭐에 당하는지는 알고 당하면 그게 그렇게 공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왜 BC 6세기에 그 그리스 맞은편에 그러니까 터키 그 지방에 있는 동쪽 지방입니다. 바로 그리스의 맞은편, 에게의 건너의 맞은편. 거기에서 과학 활동이 처음으로 인간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물을 이 세상을 이거 현상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은 아폴론이 태양 그 수레를 타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오니아 BC 6세기에 있었던 그 이오니아 지방에서 처음 있었던 철학은 태양은 공중에 있는 불타는 바위에 불과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신성불가침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그 신성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이때 이런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다 특히 소피스트들도 그렇죠. 이 지역 저 지역 다 여행을 다 해보니까 뭐가 없어. 도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다 다르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절대 진리, 절대 도덕 그거 없구나 하고 느낀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또 동일하게 언제 또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그 근대 철학의 시작을 데카르트라고 보통 하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속고 있을 때라도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인데 1 더하기 1은 2라고 그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속일 수 있지. 수학적 지식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으면 속을수록 내가 속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고 있다, 속는다 이것도 다 정신 사고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고 있을지라도 속으면 속을수록 더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구나. 내가 생각한다는 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코기토 에르고즘입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가 이거를 발견해낸 게 데카르트가 30년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여행을 많이 했어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모든 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그때가 27세인가 26세 때였죠. 모든 것이 한번 내가 다 의심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그 불가에서 난로가에서 내가 모든 걸 한번 다 의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3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감각적 지식, 그다음에 일반적 지식, 해서 수학적 지식. 그래서 이거 다 의심할 수 있나 보자. 다 의심됐어요. 수학적 지식까지도 전능한 마귀가 있어가지고 악마가 있어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인데 1 더하기 1은 2라고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 모든 지식의 내용은 다 의심할 수 있는데 뭐만 딱 남았어요? 그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거, 나의 존재, 나의 정신은 그건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속으면 속을수록 더 그게 분명해져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모든 것은 의심돼도 의심할 수 없는 것, 내 정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 사고하는 그 정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도 연역해내고 다 연역해내서 지식을 새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근대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뭐냐면요. 그렇게 모든 세상에 이렇게 다녀보고 서로 그 다른 지식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뭐만 없어져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주의죠. 상대적인 거죠. 근데 상대주의가 상대주의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도덕이나 법이나 다 지역마다 다 다르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밀고 나가면 뭐로 나가냐면요. 뭘로 나가겠어요? 허무죠, 허무. 상대주의다면 허무주의예요. 아무 기반이 없네.
뭐가 진짜 옳은 거지,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지 기반이 없네 하면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부 투파키도 모든 걸 다 경험해봤죠.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 없고 도덕관념도 없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 있어요? 통계적 필연성, 죽음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대척이 된 존재가 좀 전에 그 범준 교수, 이분 성을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이 이블린은 제로다 그랬죠. 더 원이, 그 세상을 구원할 더 원이 아니고 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왜 그 알파버스에 있었던 아주 능력 많은 그 에블린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세계 가장 모든 우주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에블린, 자기 잠재력도 실현 못해.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렸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림 그리니까 남자친구인 그 웨이먼드가 너 참 그림 잘 그리는구나 그러죠. 노래 목소리도 좋아요. 가수가 될 수도 있었고 화가가 될 수도 있었고 모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도 실현 못하고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세탁소 경영하는, 정말 세탁소도 망한 세탁소죠. 세탁소 망한 세탁소에 국세청의 그 직원한테 어떻게 그걸 소명할까 하는 걸로 고물머리 앓고 있는 그 부인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같으면 세상을 구원할 게 가장 능력 있고 탁월한 알파버스에 그 에블린일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초라한 그리고 아무 뭐 자기의 그런 좋은 재능도 실현하지 못한 그 에블린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됐냐 이겁니다. 왜 알파버스의 웨이먼드가 너를 찾아 아주 오래 찾았다 그러죠. 그 장면이 있었죠. 처음에 온 우주를 찾고 너를 찾아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았다. 왜 이 초라한 이 에블린을 찾아왔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왜 알파버스의 그 아주 능력 많은 그 에블린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초라한 이 우주에 아무것도 자기 재능도 실현하지 못한 그 초라한 에블린이 주인공이냐 이겁니다. 그게 그 영화에도 있었어요. 그 이제 알파버스의 그러니까 조부 투파키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가장 탁월한 상태의 에블린이 조부 투파키를 만들어냈죠. 가장 우주 최대의 악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악당 때문에 자기 삶도 위태하고 온 우주도 위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세상을 살리는 거는 아주 능력 많은 게 아니라 초라한 지금 나다 이거죠. 우리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영화에 그 대사가 있었어요. 남편이 웨이몬드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에블린은 자기의 잠재력도 그런 걸 다 실현한 상태죠. 근데 현재 에블린은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조부 투파키는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시켜 봤기 때문에 없어요. 허무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블린은, 이 세계의 초라한 에블린은 오히려 그 실현도 못 해보고 재능도 뭐 그런 기회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빌런을 해결하고 이제 우주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영화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가 참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이 감독이 각본까지 썼으니까요. 그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면 그 알파버스의 이제 웨이몬드하고 그 화양연화 같은 장면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 둘이가 결혼 안 했을 때예요. 지금 한 것은 현실에서는 결혼했잖아요.
웨이몬드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에블린의 그 앞에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그리고 하니까 너 그림 잘 그리네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친구가 웨이몬드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남자가 싫었죠. 왜냐하면 유약하고 가난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에블린은 이 웨이몬드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아빠 연락 좀 내 연락 좀 받아줘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 딸을 너 내 딸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게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요.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코인 세탁소 운영 그 망해가고 있는 그 세탁소 운영하면서 혼자 고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셨으면은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웨이몬드가 어떤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 영화에도 보는데 나 당신 없는 삶도 봤어 그랬죠. 결혼하지 않고 각자가 이제 각자 살았어요. 미국에서 그 어느 이게 무슨 시상식에서 봤죠. 시상식에서 당신이었어? 어떻게 나를 봤어? 하면서 얘기하게 되죠. 화양연화 같은 그 분위기에서. 근데 이 웨이몬드가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 아주 잘 성공한 웨이몬드예요. 지금 현실에서의 웨이몬드는 비리비리하고 유약하고 무능한 남편 같아요. 아내한테 장난이나 치고.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지금 웨이몬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그런 장면이 있었죠. 나는 당신 그 비카인드 나는 당신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 나는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다정함이야. 비카인드야. 카인드니스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떤 점에서 나도 전사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웨이몬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공한 미국에 와서 혼자 성공한 사업가인 웨이몬드가 이 에블린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끔 꿈을 꿨어. 당신하고 결혼해서 뭐 빨래방을 이렇게 뭐 차리든가 그래 세금 내면서 같이 사는 그 상상을 나는 했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풀린 웨이몬드가 뭐를 사실은 늘 마음에 이 여자를 정말 그 자기의 첫사랑 어릴 때부터 친구면서 첫사랑인 늘 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정말 같이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생을 다시 살게 되면은 나는 정말 어떻게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초라한 삶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 마음인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설명이 됐죠. 왜 그 알파버스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웨이몬드가 이 초라한 이 현실 우주에 에블린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왜 이 초라한 에블린이 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런 설명이 됐다고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다 끌고 모아 대출 받고 막 끌고 모아 가지고 집 사고 하는 걸 영끌 한다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에블린은 조부 투파키를 상대를 하려면 지금 이 우주에 있는 힘만 갖고 안 되고 모든 우주의 역량을 다 모아야지만 그걸 상대할 수 있다. 영끌.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모든 걸 다 자기의 뭐 그런 뭐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현하는 사람한테서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이 가능성이 많은 이 에블린, 현재의 에블린, 현실에 남루한 에블린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조부 투파키에 대해서 제가 이게 참 대사가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 다 부질없는 거면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괴로움과 죄책감은 없어지잖아. 모든 게 다 부질없으면 뭐 이뤘다고 해서 안 이뤘다고 한들 뭐 그게 뭐 가슴을 아프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네.
이 영화에서는 원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처음 장면이 거울이죠. 거울에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그 국세청에서 왜 그 탈세 이게 뭐냐면 왜 빨래방에서 그 노래방 기계를 산 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노래방에서 아니죠. 왜 빨래방에서 노래방 기계가 필요하냐? 이거 이제 부정 중과실이다 하면서 이제 이게 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보면 노래를 잘했죠. 그 첫 장면이 그 거울에서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였겠지만 세 식구 남편이랑 왜 에블린이랑 딸이 그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즐겁게 노래하는 그 장면입니다. 딸이 막 마이크 들고 그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막 하는 그 가족의 단란한 그 행복한 그 한때를 딱 그 거울로 오는 거죠. 근데 좀 이따 보면 거울에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 국세청 디어드리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하면서 까맣게 이렇게 원으로 칠하면서 그 다그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블린의 이런 행복한 삶, 행복을 이렇게 그 부정하고 있는 건 거죠. 이 베이글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브리띵 베이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에브리띵 베이글이 있는데요. 보통 베이글 위에 참깨나 뭐 이런 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토핑을 딱 올려놓는 게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글은 허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찰나밖에 없어.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그 뭐랄까 대척이 된다고 할까? 그게 이게 구글리 아이입니다. 인형 눈알. 인형 눈알을 이마에 붙이고 싸우잖아요. 이게 찰나밖에 없어. 의미 있는 것도 순간밖에 없어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I am your mom. 나는 너의 엄마야. 그리고 찰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 찰나의 시간을 나는 소중히 할 거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낙관적 허무주의, 긍정적 허무 안에서도 그 희망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죠. 영화 안에서 베이글은 까맣고 안이 하얗죠. 비어 있죠. 그런데 구글리 아이 이 인형 눈알은 안은 까맣고 바깥은 희죠. 반대죠. 똑같은 허무인데 반대인 거죠. 내용이. 이거는 그 2019년 인류가 최초로 화상 촬영에 성공한 M87의 블랙홀 사진이라고 합니다. 화상 사진이라고 해요. 오른쪽은 2022년에 최초 촬영한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빨아들이는 동시에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베이글을 만들고 엄마를 끌고 들어가는 게 엄마하고 같이 난 죽을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홀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오마주한 것이 레퍼런스했달까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트릭스예요. 다른 출구를 요청한다. 이건 아주 매트릭스 안에 있는 매트릭스 1에 나오는 대사기도 하고요. 화양연화 그리고 라따뚜이 이 라따뚜이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생쥐 요리 잘하는 생쥐 요리사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리 잘하게 하는 그 라따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따뚜이가 아니라 너구리. 지금 이 에블린이 라카쿠니라고 너구리라고 알고 있어서 너구리가 요리를 하는 그 우주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왼쪽은 그 소세지 핸드 있었죠. 손가락이 소세지인 우주. 이건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아까 범준 그 물리학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크를 위한 안내서. 그 처음에 나온 그 잃어버린 세탁물의 42번이었잖아요. 그 42번이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그 숫자 나오는 숫자입니다. 42가 그 영화 그 소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비밀과 의미를 담고 있는 수가 40이라고 해서 그 42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는 이런 영화에서 차용한 대사나 이미지나 장면들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니체를 조금 볼 건데요. 니체를 하기 전에 니체는 여러분 니힐리즘의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 태폐적인 니힐리즘이 아니라 긍정 낙관적인 그 니힐리즘을 허무주의를 주장했잖아요. 허무에서 모든 것이 그 절대적인 가치와 뭐 진리가 없다고 거기다 함몰되지 말고 그거를 생애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생생한 기쁨을 맛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조부 투파키는 그냥 허무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는 길을 택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에블린은 그 니체는 그걸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아라. 그런데 이 영화에서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웨이먼드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Be kind. 모든 내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번역하기는 다정해라예요. 다정해라. 다정함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비카인드를 다정이라고 친절해라라고 하면 너무 모자라고요. 다정하십시오. 다정해라. 이게 웨이먼드의 삶의 태도예요. 자기는 이런 태도로 세상과 싸워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것이 잘 먹혀서 난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이 의미도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에 가면은 에블린이 남편의 그거를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한번 당신과 같은 그걸 당신처럼 나도 싸워볼래 하고 나오는 게 제가 좀 끊었지만 그 마지막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그 마지막 싸우는 장면을 보신 게 싸우는데 자기는 탁 빠지고 두 사람이 키스하면서 결혼식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그 처음에 나왔던 나 20달러 넣었는데도 돈이 다 안 나왔어 하는 그 할아버지의 수류탄을 뺏어가지고 향수로 하고 펑 하고 행복해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에블린이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그 주변 그 사람들 자기가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그 대상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금 뭐 부상 어떤 척추에 뭐 문제가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죠. 진단해 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경 또는 다른 사람들의 소원, 다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소원들을 풀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잘린 장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래 다른 우주에서 요리사 에블린 우주에서 그 라따뚜이 하는 그 요리사의 그 너구리를 뺏어서 그냥 동물원에 보내버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요리사가 땅을 치고 울죠. 그러니까 체드 나 잊지 마 그러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쫓아가서 그 너구리를 구해와서 둘이 이제 만나게 하는 그렇게 다정함을 베푸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올 애드원스로 넘어가서 이제 그 갈등들이 다 봉합이 되는 거죠. 그 디어드리하고는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에이블린이 여러 우주를 다녀보잖아요. 여러 우주를 점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부 투파키처럼 모든 우주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자기 자신을. 그래서 결국 뭘 깨닫습니까? 딸을 이해하게 된 거죠. 딸을 이해하게 돼서 어떤 우주에 가니까 소세지 핸들을 하고서는 그 디어드리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사는 처음에는 그 여자를 밀어냈다가 나중엔 다정함을 회복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디어들이가 자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못생긴 여자들이야, 못생긴 니은들이야,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럴 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아름다워. 당신도 아름다워. 그리고 손이 소세지지만 발로도 잘하는 게 있잖아 하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디어들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그 다시 영수증 다시 해오라고. 그 친절한 디어들이로 바뀌는 거죠. 이해심만은. 예. 그거 보이셨죠? 그래서 다정함으로 허물을 이기는 겁니다. 다정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에게 친절하게 행함으로. 그러니까 친절하게 행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아유 뭐 그냥 굽신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에 같이 서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카인드니스예요. 친절함, 다정함. 다정함을 배우는 거죠. 이 딸 조부 투파킨 또는 조이는 모든 잘못을 그 동안에는 다 엄마 때문, 부모 때문, 누구 때문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으로 그려져요. 네, 남편은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죠. 이 남편이 그 무능하고 유약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디어드리한테 그 과자 구워 가지고 주고 디어드리가 그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행복했다가 과자 먹고 마음이 풀려 가지고 또 기회도 주고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자가 동그랗죠. 안에 그 땅콩이 딱 박힌 그 여러 장면, 그 과자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꽤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몬드가 그 한 번은 이제 이 에블린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니까 똑같이 자기 딸처럼 흑화해 버리죠. 그래서 자기 빨래방 막 기계도 부수고 하잖아요. 이게 그 자기의 가장 그 최선의 그런 자기의 그런 능력, 재능 다 발휘하고 그거 다 맛보고 한 에블린이 그렇게 흑화하는 겁니다. 현실에 초라한 에블린은 흑화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다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지하는 사람이 웨이몬드지요. 웨이몬드. 그러니까 웨이몬드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에블린이 나중에 남편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껴안고 키스하잖아요. 이 남편은 처음에 여러분 그 첫 장면 보시면 장난을 치고 하는데 아내가 안 받아주죠. 주지도 않고 아내는 내심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걸, 아버지 말 들을 걸 이게 있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모든 우주에서 이 사람 없는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은 우주도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남편이 싸우는 방식을 존중하게도 됐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비로소 이제 남편을 껴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넘었네요. 이 영화를 저만 떠들어서 이건 진짜 영화가 좀 우리 같은 좀 그 사려 깊은 분들은 처음 보면 이거 뭐가 이렇게 정신없어 하는데 이 영화가 그 댓글들을 보면은요, 그 영화 본 후기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그 웃고 보다가 울컥하고 눈물 흘리고 왔다 하는 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세대 간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그게 있잖아요. 갭이. 부모 세대는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자녀 세대는 부모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해서 오는 그 괴로움들을 잘 그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강의 안에 보면 맨 끝에다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시를 써놨던 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내가 그때 이제 한 인생이 50대, 40대, 50대, 60대쯤 되면 이제는 앞에 있는 가능성,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과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마음이 참 울적하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와 상관없이 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일 수 있구나.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비록 뭐 최선의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나에게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참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영화를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저만 떠들었네요. 그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딸이 이거 보셨어요? 하니까 그때였죠. 우리 딸이 보라고 했는데 못 봤다고. 우리 딸이 보라고 권했는데 못 봤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동진 그 평론가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전에 그 에어홀에 있는 과학 이야기에서 그 범준의 물리다 그 과학도 있고 있으니까 보시고 영화 좀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제가 이 영화가 유튜브에서 저는 DVD가 있어요. DVD가 있는데 구매가 안 되고 48시간 동안 대여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는 많은 뭐랄까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힐링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부 투파키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SNS 미디어 유튜브 이런 수많은 이런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혼란, 허무함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영화기도 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노출이 안 됐을 때는 삶이 단순했어요. 마음도 단순했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다른 많은 유형의 삶을 대신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뭐랄까요? 현실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게 하고 이제 허무한 삶에 대한 어떤 삶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만드는 요인도 있습니다. 영화가 참 잘 만들었죠. 예. 설명 듣고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처음 보면은 정신 없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베이글 말고 구글 아이 있었죠. 구글리 아이. 그 인형의 눈알은 이거는 참 이동진 평론가가 한 얘긴데요. 뭘 상징하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하찮고 남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시시한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소소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질없고 어떤 데 보면은 이런 소소한 수다들, 장난들 이런 순간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이제 행복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리 아이로 표현한 거라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이미 이왕 늦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니체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은 전부 뿌리가 니체라 그랬습니다. 니체의 뿌리는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 근데 여기 보시면 허무주의 니체가 거부하는 것이 위에 형이상학색이잖아요. 위에
이데의 세계, 이념의 세계, 이념의 세계, 이 세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형이상학이잖아요. 형이상의 세계, 이념의 세계, 이 세계는 감각으로 몰라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 세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위 세계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신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서양을 지배해왔던 그 가장 형이상학의 꼭대기에는 그 기독교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세계가 없으니까 뭐만 있냐면은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화하고 운동하는 이 현상 세계만 남아 있는 거죠. 둘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세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세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위의 세계는 무슨 일을 하냐? 위의 세계는 무슨 일을 하냐? 바로 현상 세계에 근거를 주는 거죠. 의미를 주고 근거를 대주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신은 죽었다거든요. 근거가 없어진. 그 근거가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생성소멸하는 이 현상 가지고만 하자. 그러니까 허무죠, 이거는. 왜냐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가변적이고 찰나이고 순간적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니체가 제시한 대답은 아모르 파티, 너 운명을 사랑해라. 이게 그냥 운명이다. 그리고 도덕이라든지 가치는 그거 종래의 그런 가치는 다 없는 거니까, 허구니까 너가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창출하면서 너의 삶을 기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생명을 아주 그냥 만끽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라. 이것이 니체의 처방이잖아요. 그 들레주나 포스트 구조주의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냐고요. 인간이 그렇게 위에, 그러니까 이념 어떤 단단한 뭔가 근거 없이 순간 그걸 뭐 아무리 창조의 기쁨이 있고 뭐 생을 뭐 도덕의 구속 없이 마음껏 즐긴다고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냐고요. 반드시 허무주의로 가죠. 반드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 인류가 뭔가 새로운 어떤 철학이 구축돼야 된다면은 그 근거를 뭔가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새로 이제 구축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를 다시 이렇게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다면 뭔가 다시 또 뭔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위를 다 위에 있는 그 이념 이데의 세계, 그 형이상의 세계, 그거를 지금 다 뜯어 부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세계만 갖고 하자는 거죠. 과학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부 안에. 그나마 그래도 자연과학은 가장 그래도 실제 사실과 맞닿아 있는 진리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자연과학은. 물론 급진적인 그 과학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쭉 이번 학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지도를 사상의 지도를 이제 많이 좀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입 밖에 말은 안 내도 마음으로는 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피쿠로스는 친구들과 같이 정원에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학기 동안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